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학의 숲 23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문학의 숲이네요. 이 문학의 숲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첫 책으로는 아룬다티 로이의 소설 작은 것들의 신, The God of Small Things 이 소설을 만나보겠습니다.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작품 스타일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의 신호로 들어가서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떤 키워드나 좀 주요하게 짚어볼 만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에서 1961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상당히 미인 것 같아요. 이분은 글쓰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해서 쓰고 말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1년도 인도의 메갈리아 실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인도 남부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케랄라에서 지내다가 77년도에 델리로 가서 건축 설계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졸업 후에 도시계획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영화 감독과 만나서 그 영화에 출연도 하고 또 결혼도 합니다. 그 이후에 몇 번 남편과 공동 작업도 하고 하는데요. 그 저도 이번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아론다티 로이가 어, 밴디트 퀸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 작업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이 영화가 너무 뭐라 그러나 적나라하게 뭐 이렇게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다 보니까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벤디트 킹이 그 실존 인물이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폭력을 당하는 그런 아픔 그런 것 같은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법적인 소송에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시나리오도 뭐 글쓰기니까요. 뭐 시나리오를 뭐 문학 작품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보면은 어, 글쓰기의 윤리랄지 뭐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져서 쓴 건 아니겠지만 그랬을 때 특히 실존 인물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글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일로도 그 일은 그 법적인 소송은 아룬다티 로이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에 이제 그 아룬다티 로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설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하면서 이제 작은 것들의 신을 1997년도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소설인데 그 전에 어떤 그 소설을 발표한 바가 없는데 첫 소설인데도 이제 부코상을 받게 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한 20년가량 이제 꾸준하게 여러 가지 책들을 냈는데 주로 이제 아룬다티로 오기는 사회 운동가로서 여러 가지 그 소설이 아닌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집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저서가 여기에 제가 적은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몇 가지만 좀 꼽아 본다면 97년도에 우리가 오늘 읽을 작은 것들의 신, 그리고 그 98년부터 꾸준하게 많은 뭐 세계화라든지 제국주의랄지 또는 뭐 전쟁, 자본주의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냈습니다. 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생존의 비용, 권력의 정치학, 전쟁 이야기, 9월이 오라,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국 가이드,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있고요. 2017년도에 20년 만에 The Mystery of Utmost Happiness라는 그 지복의 성작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소설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재작년이죠 벌써 아자디라는 책에는 그
작가가 이제 20년간의 비평과 에세이를 집대성한 책을 내게 됩니다. 아룬다티 로이는 액티비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액티비스트고요. 사회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인데 우리가 인도하면 카스트 제도로 이 작품에서도 주요한 그 배경이 됩니다. 카스트 제도부터 젠더, 성차별, 그리고 뭐 핵무기, 제국주의, 세계화, 그리고 이제 근간의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까지 이런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 본인은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론다티 로이는 말을 하고요. 계급적, 종교적 분열, 성소수자 문제 또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죽은 자를 폭넓게 아우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역사적 상처를 품는 젠더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분이 2020년 한국에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심사평이었습니다. 급진적인 좌파 지식인이라고 꼽혀요. 우리가 뭐 좌파 지식인 하면은 미국에 이제 노엄 촘스키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노엄 촘스키나 또는 뭐 반다나 실바와 더불어서 아론다티 로이가 좌파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뭐 자세히는 못 찾아봤는데 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앞장서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하는 말들이 덜어는 많이 공감도 얻지만 덜어는 또 이제 좀 과격한 뭐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부분들은 공감을 뭐 좀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어떤 사회 운동가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그런 어떤 주장들은 좀 이제 지금의 보기에도 좀 과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 요즘 뭐 사회가 워낙에 다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이게 아젠다들이 워낙에 복잡하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아론다티 로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그 했던 말인데요. 나는 직관에 의존해서 글을 쓴다기보다 매우 훈련된 작가에 가깝다 해서 끝없이 듣고 관찰하고 걷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글이라는 걸 쓸 때 모든 재료를 일상에서의 경험들, 일상에서의 생각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작품을 써가는 그런 스타일인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제 작은 것들의 신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5년 동안 꾸준하게 집필을 해서 이렇게 냈고요. 이 소설을 쓸 때 보통 작가들은 이렇게 한번 초고를 쓰고 나서 이렇게 퇴고를 거듭하고 이제 퇴고를 많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분은 이 책을 쓸 때 거의 초고를 건드리지 않게 한 번 쓰고 쭉 그냥 쭉 긴 시간 동안 5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5년 동안 이제 뭐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써서 이렇게 책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퇴고 과정을 뭐 거의 거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룬다티 로이가 이제 주부일 때 이제 그 집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주방에서 이렇게 끄적끄적끄적 하면서 썼겠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을 이제 키친 테이블 노블이라는 말로도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써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구조가 과거의 시간을 좀 오가면서 좀 이제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기술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서 좀 어렵다, 바로 이렇게 한눈에 안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좀 몰입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책에서 아룬다티 로이가 말하는 주요한 어느 가족의 어떤 주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기본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설 전체에 그 여기저기에 좀 이렇게 심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밑그림이라는 그런 이제 플롯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덧칠해 가듯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한눈에 이제 골격이 안 들어가는데 읽어갈수록 아 이게 그러니까 그림이 마치 더 이제 이렇게 그림이 더 만들어지면서 아 이게 어떤 이야기구나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눈에 뭐 안 들어와도 그냥 차근하게 읽으면 이야기에 좀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부유한 가축민 집안에서 태어난 그 이란선 쌍둥이인 에스타와 라헬 남매가 이렇게 성장기 그들의 성장기 같은 것이기도 하는데요. 엄마가 이혼해서 이제 케랄라 지방에서 이제 와서 같이 살게 되는데 엄마는 그 엄마의 부모, 그러니까 엄마는 비교적 좀 이제 자유로운 걸 추구한다면 제도와 관습에 워낙에 이제 얽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엄마와 그녀의 이제 애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죽음을 겪게 되는데 그런 죽음의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죽게 되고 마치 그 소설에서 잘 묘사되는 어떤 강의 이미지가 있는데 강이 좀 이렇게 막혀 있고 썩고 뭔가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곳에서의 삶이 뭔가 이런 어떤 압박을 뭔가 이제 관습이라는 것이 이러한 비극을 만드는 그런 이제 배경이 돼요. 이 책에서는 뭔가 대립하는 구도가 있는데요. 종교적인 대립 또는 불가촉민과 가촉민, 그러니까 신분적 대립 또는 이렇게 여자와 남자 이런 식으로 젠더적 대립 또는 이제 영국 문화와 인도 문화 또는 과거와 현재 이런 식으로 대립축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이게 뭐가 제시되어가는 아까 이제 제가 밑그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퍼즐 조각처럼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 전체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어떤 선형적 시간으로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누가 누구야? 이렇게 막 좀 헷갈리실 텐데요.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가족도를 그려주는 것이 있어요. 파파치와 맘마치 이제 아빠와 엄마인데요. 파파치와 맘마치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비 코천마는 고모가 있고 그다음에 파파치 맘마치 사이에서 이제 안무와 차코라는 이제 딸과 아들이 태어나고 안무는 바바라는 어, 남성과 결혼을 하는데 바바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좀 알코올 중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바와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해서 그 쌍둥이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이제 부모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차코는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영국 여자인 마거릿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차코 역시도 좀 생활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잘 꾸려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마거릿한테 이혼을 당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마거릿은 영국에서 조와 결혼을 하고요. 차코와 마거릿 사이에 소피 몰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가 이 구조가 이제 이 소설의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축인데요. 이렇게 주인공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바바가 되게 술꾼 알코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술병 들고 술 먹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어, 라헬,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에서는 이제 어, 라헬과 에스터라는 그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31살, 그러니까 자기들의 엄마가 죽은 나이가 31살인데요. 31살, 그러니까 이들이 한 31살까지 되기에 그 세월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란성 쌍둥이에서 딸인 라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가인 아름다틸로의 어떤 자전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고요. 뭐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작가랑 똑같죠. 그리고 그 같은 이란선 쌍둥이
에스타의 경우에는 소설에서 또 역시 중심 인물이 되는데 그들은 서로가 이제 거의 어렸을 때는 한 몸처럼 기억도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좀 기억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에스타는 조금 더 뭐랄까 비극에 조금 더 이제 전면에 나서 있다고 할까요? 보면은 에스타에 대한 묘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에스타는 뭔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배경처럼 그러니까 여기 소설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그는 어디에 있든 그 배경, 책장, 정원, 커튼, 문간, 거리에 녹아드는 능력을 갖게 되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익숙치 않은 눈에는 투명한 존재와도 같았다. 이렇게 하고 맨 밑에 이제 에스타는 이 세상에서 극히 작은 공간만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 나오는데요. 에스타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타가 이제 어렸을 때 가족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가게 되는데 왜 극장에 막 사람들이 있고 뭐 막 이렇게 뭔가 이제 간식 먹고 있고 좀 어수선하고 공기가 탁하고 이런 상황에서 에스타가 좀 답답해서 이제 극장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그 극장 앞에 있는 실내에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이 영화를 볼 동안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매점 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이 에스타 그 어린 에스타한테 뭔가 자기가 불결한 거에 이제 그 다 있고 그리고 그 성추행범은 그 자기 이제 에스타한테 그 이렇게 내가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마치 뭐 네가 뭔가 안 좋은 말을 하면 이런 거를 말을 하면은 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두려움과 이런 트라우마에 그 좀 갇혀서 좀 그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에스타가 이제 조금 더 컸을 때도 나중에 벨루타가 죽을 처지에 더했을 때 그들을 결정적으로 죽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되어서 에스타는 그 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자랐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그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쌍둥이의 엄마가 안무고요. 안무는 이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한 여성인데 이 안무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불가촉명인 벨로타와 사랑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벨로타가 죽고 안무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벨로타가 있고 그 베이비 코차마가 이제 그 안무와 차코의 고모고요. 굉장히 그 전통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여성이죠. 그리고 맘마치 파파치는 또 이제 그 안무와 차코의 부모인데 파라다이스 피클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이제 부가 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 그런 이제 가족이고요. 그러니까 집안도 잘 살고 하는데 이제 이 전통 사회에서는 인도도 뭐 마찬 우리도 옛날에 좀 그랬죠. 이렇게 좀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이를테면 이렇게 딸과 아들을 대하는 게 다르고 사회에서도 이를테면 뭐 여성한테는 순결 또 보통 남성들한테는 좀 자유분방한 성적인 분방함도 굉장히 관대한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게 나오죠. 차코가 이제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한테 이혼당해서 인도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빈둥대면서 사는데도 이제 막 공장에 있는 일하는 여러 여성들 막 방으로 불러들이고 이제 그 자기 어떤 그런 이제 섹스 파트너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고모는 그 여성들한테 이렇게 돈을 몰래 몰래 쥐어주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보통 남성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대한데 이에 반면 조카 딸이 이제 그 사랑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이 비극이 생기는 거죠. 이 책은 굉장히 좀 묘사나 글쓰기 스타일이 독특합니다. 굉장히 섬세한 묘사가 있는데요. 특히 보다 보면 의인화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물들이 되게 감정이 있는 거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들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에 빗대어서 하는데요. 여기 문장에도 보시면 천천히 돌아가는 천장의 선풍기가 겁에 질린 탁한 공기를 가르자 공기가 겁에 질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도 보면 광기가 고급 레스토랑의 열정적인 웨이터처럼 괄호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주며 물잔을 다시 채워주며 가까이서 서성거렸다. 광기를 사람처럼 묘사하는 거죠. 또한 이 책에서 보면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도 좋더라고요. 그날 하루치의 초록이 나무에서 다 베어 나왔다.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이렇게 이 첫 페이지부터가 굉장히 그 아주 그린 듯한 아주 생생한 그런 묘사로 인해서 독자들의 어떤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 소설의 어떤 비극적 상황에 기여를 하죠. 카스트는 원래 포르투갈 말인 카스타, 혈통, 순수함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우리가 이런 거를 언제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나요? 카스트 제도? 언제 배웠죠?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배우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카스트 밑에 또 불가촉천민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카스트 제도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카스트를 없앤다 이래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도 뭐 카스트로 인한 차별은 법적으로 금한 게 1947년도이지만 카스트 제도 자체가는 폐지되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 인도의 대통령이 코빈드라는 대통령인데 불가촉 촌민 출신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불가촉 촌민도 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2명이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면이 불가촉 촌민도 대통령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게 또 신기합니다. 아룬다티 로이는 이 소설이 아무래도 첫 소설이고 작가가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쓰다 보니까 자전적 요소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자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작가가 역시 이제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케랄라에서 살았죠. 아룬다티 로이가 살아서 자기가 살았던 작은 시골 마을을 착취 거기에서의 소녀 시절을 착취의 악몽이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설이 인도의 어떤 전통 사회에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룬다티 로이의 어머니가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아룬다티 로이한테 어떤 짓을 해도 좋지만 결혼만은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하네요. 소설의 내용으로도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에서 보면 여기서 강이 주요한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이 강은 이게 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이 아니고 보가 만들어져 가지고 강이 좀 흐름이 막히고 썩어가는 그런 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과 더 가까운 강이다. 그리고 뭔가 흐름이 막혀서 썩는 강인데 결과적으로 순수한 9살짜리 소녀 소피 몰이 강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와 물도 좀 강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소설에서 여기가 뭐 인도 남부니까 비도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비가 내리는 장면 또는 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뭔가 그래서 이 부패와 타락이나 어떤 죽음을 감싸는 그런 어떤 갑갑한 그런 이제 배경으로서 비가 또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제 이 소설에서도 어떤 가족의 그런 상황을 비극에 대해서 그리면서도 뭔가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세계화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제 깨알같이 넣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도로, 뭐 강 이런 걸 이제 묘사할 때 어떤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또 하죠. 이 책은 어떤 전통과 또는 계급사회에 대한 그런 비판이고 또 이제 젠더에 대한 차별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안무와
그녀의 연인인 벨로타의 죽음은 결국은 이제 서로 다른 계급이 사랑할 수 없게 한 데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약간 시니컬하게 이제 책에서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는 사랑의 법칙이 만들어진 그날들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사랑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받아야 하는지를 정한 법,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아야 하는지도 참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든 뭐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누가 얼만큼 어떻게 누구는 사랑할 수 있고 누구는 사랑할 수 없고 이런 그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허무맹랑하냐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 보면 그 파라반들은 좀 하여튼 굉장히 또 아주 불거촉 천민들인데 또 뭐 다른 그 안에는 또 세분화된 그 그룹 같아요. 이들은 어쨌거나 이 흙길에서 자기 발자국이 남으면 불결하니까 뭐 빗자루로 자기 발자국을 지우면서 걸어가는 그런 장면도 이제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숨결도 상대한테 가지 않도록 숨결이 너무 이제 뱉드는 숨결조차도 오염됐기 때문에 손으로 입을 가려야만 했다. 뭐 그런 묘사도 나옵니다. 그 이 책은 어떤 특히 이제 어, 라헬과 에스타라는 그 쌍둥이가 그런 어떤 큰 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 기억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고 그 기억을 이렇게 담고 있죠. 그래서 어, 그 기억은 어, 어떤 또 기억을 하는 방법이 너무 재밌는 게 기억을 뭐 누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만났고 어떻게 해서 또 죽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을 어떤 감각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소리, 색깔, 냄새, 온도 그래서 오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각으로 자기 몸에 이제 체화되어 있는 것이 그 기억인 것이에요. 책에서 차코가 조카인 이스타와 라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의 집과 지구 여행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역사의 집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역사의 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이제 안을 들여다본데도 그림자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들으려고 해도 속삭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지구 여인은 뭐냐면 지구를 하나의 이제 한 여인으로 본다면 그녀의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뭐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들은 그녀의 눈이 한순간 반짝인 것일 뿐이다. 아주 사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도한 역사 속에서 혹은 전체 지구라는 그 큰 우주에서 이 우리 삶에 막 절대적이고 엄청나게 그 큰 것 같은 거라도 전체에 보면은 그 거대한 생태계 어떤 인간의 삶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되게 미미한 부분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설을 이끌어가는 그 큰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랑과 혐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혐오의 감정, 요즘에 뭐, 혐오하면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무관하지 않죠. 요즘 이제 상당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제 요즘도 뭐, 정치 역시도 혐오를 이용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좀 한국 사회여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어, 혐오를 이용해서 뭐 세대 간 또는 젠더 간 그런 것들을 조장하면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다른 사회나 다른 곳에서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들 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총민 이 가문에서는 이 불가촉민에 대한 계급적 혐오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들의 어떤 냄새,
거의 뭐 사람이 아니라 뭐 짐승 정도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들과 이제 뭔가 접촉하고 심지어 그들과 뭔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불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제목이 작은 것들의 신인데 글쎄요, 뭐 작은 것은 뭘까?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소설에서는 작은 사건들, 평범한 것들은 부서지고 재구성된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갑자기 그것들은 한 이야기의 뼈대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어떤 흙 위에 있는 개미 한 마리랄지, 거미랄지, 또는 뭐 하나의 작은 나뭇잎, 뭐 그런 거랄지, 또는 물방울, 그런 것들이 다 작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여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또 새로운 사건 또는 어떤 이야기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뼈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우리 삶에서 아주 거시적인 아까 앞서서 뭐 지구 여인의 입장에서 혹은 큰 역사의 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생에 요 살아있는 이 부분이 아주 작은 거고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또한 이런 작은 것들이 또 수많은 작은 것들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어떤 세계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작가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삶의 속속들이 배어있는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을 흔들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더 직접적으로는 계급과 계급 차별 그리고 이렇게 젠더 차별이라는 그런 전통으로 인해서 그 이제 안무와 벨루타라는 그 이제 커플이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통 그 어떤 인습으로 인한 비극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인습에 집착하는 인도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장들은 이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좀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책을 좀 읽어보시면 더 잘 읽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이제 문장들이 굉장히 섬세하면서 아름다운 묘사들 혹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문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세밀하게 보시면 더 좋아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 첫 페이지 문장이 굉장히 또 이제 굉장히 생생하게 잘 써 있어서 이 작가가 이제 아룬다티 로이가 이 소설을 다 쓰고 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영국의 편집자한테 원고를 보내요. 원고를 보내는데 그 편집자가 이 첫 몇 페이지만 보고 아주 반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아룬다티로를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앞부분에 이제 몰입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어떤 그 안무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문장도 굉장히 이제 센스하게 와 닿는데요. 어떤 두려운 마음을 그러니까 그녀의 뭐 쇄골 근처 깊이 된 자국들로 그림자가 박쥐처럼 모여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또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설에서 저는 아룬다티 로이가 이제 이 소설을 쓰고 나서는 주로 이제 사회 운동가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서적들을 쓴 것들이 더 많은데 에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썼는데요. 어쨌거나 이 소설을 통해서 인도 사회와 우리 사회를 좀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아룬다티 로이랑 딱 10년 뒤네요. 저는 71년도에 태어났는데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물론 아룬다티 로이보다 10년 뒤긴 하지만 저 역시도 제가 살던 제주도라는 데는 아주 여성 남성 차별이 또 꽤 공고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딸들의 삶 혹은 여성의 삶이 이 작품에 나온 딸이나 여성의 삶과 뭐 또 그닥 멀지가 않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뭐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뭔가 그러면은 계급 차별은 없나? 우리는 뭐 카스트는 없지만 다들 우리가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면은 계급에 대한 거잖아요. 이 계급에 대한 한국에서 그 어떤 지배, 어떤 이제 공간으로 구분되는 계급이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을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에 대해서 계급이 있는데, 사실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적 현실을 굉장히 반영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받고 이제 상을 받았죠. 그런 것은 이 계급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문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젠더는 뭐 아까 제가 혐오가 우리 지금 정치판에서 굉장히 뭐 안 좋게 작동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혐오도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닌가 혐오라는 것이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렇고요. 저는 뭐 그래서 책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저는 뭐 이렇게 조지 엘리엇이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이 조지 엘리엇의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이라는 소설을 보면 어떤 남매 그리고 사랑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좀 마음 아프게 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같은 인도 출신의 작가로서 준파 라힐리의 저지대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인도 역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여서 이것도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관해서 이런 책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요. 저희 다음 문학의 숲은 지금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지금부터 3주 뒤에 이상영 선생님이 역사 특강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